한국의 이번 촛불 집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영국 BBC, 미국 뉴욕타임스, AFP통신,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독특한 시위 문화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마이야 사바입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뭔가 달랐어요. 그냥 방글라데시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와는 다르게 차갑게 살갗을 스치는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달랐죠. 모든 게 새롭고 반짝이며 믿기지 않을 만큼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걸음은 빠르고 확실했죠. 간판들은 제가 잘 모르는 언어로 깜빡거렸고 저는 마치 강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외로운 새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마치 손을 놓으면 현실에서 벗어나 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들었지만 제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곳이었어요. 고향에서는 유학을 꿈꿔왔지만 꿈은 멋지면서도 종종 불확실함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난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가족,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다카의 복잡한 거리 소음조차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 평온함 속에서도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지만 정확히 뭐라고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그 건물의 벽은 하얗고 흠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창문은 석양의 희미한 주황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청소용품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 냄새가 오히려 정리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는 307호방을 배정받았는데 2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고향이 어질러진 제 방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룸메이트들은 없어서 잠시 혼자 방을 쓸 수 있었어요. 캐리어를 방 한쪽에 두고 침대에 몸을 뉘었죠. 매트리스는 제가 자라온 푹신한 침대와는 달리 딱딱했지만 그냥 괜찮았어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는데 천장이 익숙한 것보다 더 높게 느껴지더라고요. 고향 생각, 앞날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기 온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복도에서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고 난방기 소리도 가끔씩 들렸죠.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 서류 작업, 캠퍼스 구경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대학교는 정말 크고 정원도 넓고 건물들은 햇빛 아래 반짝였어요. 제가 그 거대한 그림 속의 작은 점처럼 느껴졌죠. 수업은 어렵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화 차이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국의 예의범절은 정말 정확하고 세심했어요. 그래서 제 행동이 맞는지 2번씩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고개를 숙여야 하나? 물건 받을 때 한 손으로 해야 하나? 2손으로 해야 하나? 실수를 몇 번 했지만 교수님들과 친구들은 친절하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제가 처음 사귄 친구 중 한 명은 지은이라는 여자애였어요. 웃음이 밝고 영어도 잘해서 다행이었죠. 어느 날 제가 언어 문제로 고생한 이야기를 하자 지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지은은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줬고 그들을 통해 강의실 밖 한국에 대해 배웠어요. 한국 식사 예절 그리고 최고의 길거리 음식 가게에 대한 팁도요. 매운 떡볶이의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즐기고 추운 밤에 바삭한 호떡의 맛에 놀라기도 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 작은 승리였죠. 한국의 일부를 제 것으로 만든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삶이 따뜻한 길거리 음식과 다정한 미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언어 장벽은 제가 얼마나 외국인인지 상기시키는 문제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거나 길을 물어보는 단순한 일조차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종종 번역 앱에 의존했는데 가끔은 너무 웃기게 틀리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가게 주인에게 공책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앱이 쌀 요리책으로 번역하더라고요. 둘 다 웃었지만 저는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가게를 나왔어요.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마치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와 긴장감이 뒤섞였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제 옆에서 걸어가던 지은이는 태연해 보였어요. 한국어로 다른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대화 속에서 변화, 희망, 연대 같은 단어가 들렸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밖의 공기는 차가웠고 겨울 태양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역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들린 건 시끄러운 목소리나 사이렌 소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듯한 조용한 웅성임이었어요. 여의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근처 열린 공간에는 젊은이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어로 굵게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고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다양한 깃발들을 들고 흔들었어요. 그 색감이 회색 도시 풍경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배너는 정갈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어떤 슬로건은 붓으로 직접 그려진 것 같았어요. 그 붓질에는 거친 열정이 느껴졌죠. 메시지는 강렬했지만 군중의 움직임은 고요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지은이가 작은 팻말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팻말에는 한국어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저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정의를 외치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 제가 물었죠.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공정함에 관한 거야.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거지. 처음엔 어색하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구호는 처음엔 낮게 시작되더니 점점 커지는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 말들은 낯설었지만 구호의 리듬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지은이를 보니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어요. 시위대는 메인 도로를 천천히 흘러가며 목적지로 향했어요. 인간의 강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이었죠. 길을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뜨거운 차와 작은 떡을 나눠주었어요. 그 모습은 제 고향을 떠올리게 했어요. 마을에서 이웃들이 모임에 음식을 가져오던 모습처럼 어려운 시기에 따뜻함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였죠. 차는 뜨거웠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 위로가 됐어요. 장갑 낀 손으로 컵을 감싸고 그 따뜻함이 손가락 끝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행진하면서 방글라데시에서 봤던 시위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향의 시위는 두려움과 공격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도로를 막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곤 했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어요. 경찰은 거리를 두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는 억압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행진 도중 길가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자 그녀는 저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그걸 보고 저와 함께 다가갔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확고했죠. 그녀는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제게 건네줬어요. 추우니까. 이거 가져요. 그녀의 친절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음 행진 대열을 향해 다시 손을 흔들었어요. 행진은 계속되었고 여의도 거리를 따라 길게 이어졌어요. 다른 나라의 시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귀한 모습이 포착됐어요. 바로 빛나는 봉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지은에게 물어보니 아이돌들 콘서트에 들고 가는 응원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빛깔을 든 사람들이 촛불 대신 들고 하늘을 향해 뻗었어요. 국회의사당에 가까워지자 구호 소리는 더 커졌고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울려 퍼졌어요. 국회 정문 앞에는 임시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연사들이 차례로 군중 앞에서 연설했어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순 없었지만 열정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청중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며 에너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중년의 한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코트는 낡았고 머리카락에는 흰색이 섞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도 따뜻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줘서 좋아요. 그가 한국어로 말했고 지은이가 제게 번역해줬어요. 젊은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추워 보이네요. 저는 망설였지만 지은이는 고맙다며 대신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는 잠시 후 두 잔의 뜨거운 커피를 가져왔어요. 진한 커피 향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전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며 그 온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느껴졌어요. 이 모임의 중심에는 인류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시위가 끝날 무렵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결의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잠시 더 머물며 사람들이 배너를 말아 올리고 팻말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거리 청소부들은 이미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아침처럼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이 사람들의 원인에 대한 존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부심, 희망, 그리고 약간의 슬픔이 섞인 기분이었죠. 이 시위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한국의 한 면을 보여줬어요. 열정으로 가득한 동시에 존중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어요. 고향의 혼란스러운 활동주의와는 확실히 달랐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로 단결되었기에 그 목소리가 무게를 가졌어요. 지하철에 올라탄 후 지은이가 제게 물었어요.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어요. 감동적이었어. 다르지만 좋은 방식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야.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거든. 이번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반영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경험은 저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강한 용기를 심어줬어요. 지하철이 집을 향해 달리던 중 저는 이 나라와 제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일찍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이 알림으로 진동하더니 CNN 앱에서 한국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라는 제목이 떴죠. 침대에서 이불을 허리에 두른 채로 앉아 기사를 클릭했어요. 시위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생들의 대열, 손을 맞잡은 노인들, 결의에 찬 표정으로 팻말을 흔드는 가족들 모습이 보였어요. 기사는 평화로운 시위를 극찬하며 집단 행동이 이룰 수 있는 빛나는 예로 묘사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며 놀랍게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걸 깨달았어요. BBC에서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위대의 차분한 태도와 당국의 자제력을 강조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라는 평을 실었죠.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벅차올랐어요. 단지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일부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비록 작은 역할이었지만요. 그러나 그 자부심 속에는 약간의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만약 이 일이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졌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초점은 폭력,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 그리고 종종 우리의 주장을 가리는 혼란에 맞춰졌겠죠. 그날 오후 지은이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줬어요. 그것은 시위 장면들을 편집한 영상이었죠. 캡션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희망연대, 평화적 저항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제가 지은이에게 받은 팻말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잠깐 비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다카에 있는 가족에게 그 영상을 보내며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나왔어. 몇 시간 만에 핸드폰에는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동생은 대단하다. 왜 우리나라였으면 크게 다쳤을 텐데 괜찮았어? 라고 적었고 늘 걱정이 많으신 어머니는 몸 조심해라는 한마디를 보내셨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생각하게 만든 건 옛 학교 친구의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이런 수준의 단결과 질서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과연 가능할까요? 방글라데시는 정치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종종 폭력으로 이어지는 깊이 뿌리박힌 시위 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접근 방식도 바뀔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분노를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존엄성을 지키며 정의를 외치는 운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편 지은이가 보낸 영상은 점점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한 유명한 방글라데시 기자가 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세계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 수업이라고 평가했어요. 그 트윗은 순식간에 퍼지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의 침착함을 칭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델이 방글라데시에서도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야 라는 댓글도 있었죠. 이런 수준의 질서는 우리한테 불가능해. 그러나 변화는 사람들이 믿기만 한다면 항상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우리 대학교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학생들은 국제적 관심에 흥분하며 기사를 공유하고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지은이는 항상 겸손했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옳은 일을 위해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놀랍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세계적인 반응이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별로 놀랍진 않아. 한국의 역사는 이런 순간들로 가득 차 있거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항상 사람들의 힘을 믿었어. 어쩌면 이제야 세계가 그걸 알아주는 거겠지. 그녀의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의 시위는 단지 한순간이 아니라 집단 행동과 상호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의 유산이었어요. 고향에서의 시위는 종종 즉각적인 분노나 좌절에서 비롯된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어떤 비전, 즉 미래에 대한 공유된 목표에서 나온다는 점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늘 정치적으로 활동적이셨고 다카에서 집회나 토론에 자주 참여하셨죠. 영상 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봤지? 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감탄과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걸 그들은 해냈어. 모든 걸 부수지 않고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 거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질문을 다시 떠올리며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는 가능할지도 모르지, 마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거야. 시위는 단순히 분노가 아니야. 희망이기도 하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그거야. 아버지의 말은 통화가 끝난 후에도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은이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스크롤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의견을 남겼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사례를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적용 가능할지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인도에 사는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적었죠. 이거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우리도 이런 비폭력 시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희망. 그게 모든 걸 연결해주는 단어였어요. 제가 시위 중에 느꼈던 것도, 목도리를 건네준 할머니의 눈에서 보았던 것도, 그리고 지은이가 옳은 일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할 때 들렸던 것도 바로 희망이었어요.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힘이자 촉매제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위의 여파가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언론들은 계속 그 사건을 다루며 다른 운동을 비판하거나 영감을 주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소셜미디어도 시위에 대한 토론, 밈, 패러디로 뜨거웠지만 그 메시지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대화가 새로운 톤을 띠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부서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요. 저에게 이 경험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단 한 사람일 뿐이지만 제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군중 속에 서서 팻말을 들고 지은이와 다른 사람들과 그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저는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저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단 하나의 사건이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순진한 이상주의와 그 아래 깔린 회의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어요. 한국은 현대와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 질서가 지배하고 발전이 번성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로, 사회적 압박, 숨겨진 불평등 같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과연 어떤 한국을 마주하게 될지 아니면 그 둘 중 어느 것도 온전히 맞지 않을지 궁금했어요.
여의도에서의 시위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줬어요. 그것도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요. 그날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한국의 화려한 외관이나 효율성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조용한 강인함,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함께 뭉치는 능력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체현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민주주의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것임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시위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9.5 다들 직접 만들어 온 여러 깃발들. 그러면서 저는 한국뿐 아니라 제 고향,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되묻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점을 찾는 데만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제가 가진 편견들이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방글라데시에서는 종종 실망감을 느꼈었어요. 우리의 시위는 열정적이지만 종종 혼란 속으로 빠져들곤 했죠. 다른 방식이 존재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다른 방식을 보여줬어요. 그것은 완벽함이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목적과 미래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느 저녁 기숙사방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내면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저도 모르게 숨겨졌던 오만함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 와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날카로운 비판의 도구로 이 나라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대신 제가 배운 것은 겸손이었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그게 괜찮은 거겠죠. 완벽함이 중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이런 깨달음은 저의 관점뿐만 아니라 제 목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저는 진실의 힘을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이란 결점을 폭로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를 강조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조용한 용기와 친절의 순간, 그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죠. 사람들을 시스템의 상징이 아니라 이야기를 가진 개개인으로 바라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 시위는 저에게 더 깊은 목적의식을 심어줬어요.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정치적 틀, 정부가 시행하고 시민이 감내하는 것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민주주의는 집단적인 노력이고 공유된 책임이에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투표하거나 집회를 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 그들이 내리는 선택, 그리고 서로에게 보이는 존중 속에 살아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역동적이며 깊이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더 성숙하고 존중이 있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시위를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두렵기도 했지만 희망적이기도 했어요.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그 질문들이 탐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느꼈어요. 지은이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 이해를 깊게 해줬어요. 그들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결코 쉬웠던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여정에는 투쟁과 희생 그리고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목소리에 힘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 그들이 도전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몇 주 동안 배운 교훈들은 제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인내심이 생기고 더 귀 기울이며 섣불리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문제들에 대해 좌절감을 표현하는 대신 가능성에 대해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에게 제가 본 것과 느낀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낙관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야. 민주주의는 단순히 시스템이 아니야. 그것은 삶의 모습이지. 그의 말은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민주주의는 지도자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요구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인식, 존중, 그리고 우리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려는 의지로 이루어졌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을 때
도시는 저에게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고층 빌딩들은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비전과 결단력으로 세운 증거처럼 보였어요. 분주한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각자의 이야기가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듯했죠. 여전히 어려운 한국어도 이제는 덜 낯설게 들렸어요. 마치 한국 자체가 저를 가르치고 세상과 저 자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학기가 끝날 즈음 저는 몇 달 전 여기에 왔던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한국은 저를 도전하게 만들었고 겸손하게 했으며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벽함이나 동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것은 함께 노력하는 것,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모든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죠.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미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걸로 시작하기에 충분할지도 몰라요.